안녕하세요. IV웍스 속 에피 자동화 생산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원격 자동화 생산 토크쇼 인사이드 팹. 지난주에 그 인사이드 팹 첫 영상이 올라왔어요. 동희님 혹시 보셨나요? 네, 저 쑥스러워서 막상 눌러볼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제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일부러 핸드폰으로 작게 봤는데 그거 보는데도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저도 두 분 나오는 거 봤는데 다 말씀 잘하시고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성님은 오늘 기차 타고 대전까지 와주신 거죠? 예, 저는 1시간 만에 왔죠. 그럼 이제 오늘 서울에서 대전까지 먼 길을 와주셨는데 끝나고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근데 뭐 이따가 가는 길에 성심당 꼭 들릴 생각입니다. 네, 저도 드리려고요. 빵 좀 사가게요. 맞아요. 대전에서 성심당 빼놓으면은 IV웍스밖에 없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슬슬 오늘 주제를 확인해 볼까 봐요. 네, 오늘 IV웍스의 원격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두 번째 기술 주제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AI 사업본부 연구진 두 분을 여기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평소 홍규님이랑 준성님은 실제로 뵙기가 힘들거든요. 네, 거의 회의실 모니터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괜히 꼭 연예인 보는 기분도 들고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V웍스에서 AI팀을 총괄하는 노홍균입니다. 저희의 자체 AI 플랫폼 돔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생산 공정에서 긍정적인 면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준성님도 부탁드려요. 네, 저는 홍윤과 같이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장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 저희 IV웍스 에피사업본부 생산관리팀을 이끌고 계신 동인님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품질관리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혜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제였던 소프트웨어 로봇에 이어서 플랫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저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도움 RPA,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자동화를 왜 구축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의 RPA 활용 예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꽤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인 플랫폼 간단히 개념부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준성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그 플랫폼의 기본 목적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플랫폼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기차 승강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차 승강장은 다양한 기차들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기차역의 승강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 혹은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까지 모든 것들이 현대사에서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플랫폼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쿠팡, 유튜브 그런 거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네. 현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죠. 인스타, 쿠팡 같은 플랫폼들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은 앱이 이제 구동되는 운영체제 같은 것들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게임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차가 새로운 차를 발표하면서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자동차의 프레임이나 차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쓰이다 보니까 뭐 사용 용도와 분야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도움이라고 부르는 AI 에피테시 플랫폼을 생산 전반에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석하는 플랫폼은 어떤 의미의 플랫폼인가요? 생산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 이런 과정도 하나의 플랫폼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자동화하는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들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서비스 받는 것도 하나의 생산 관점에서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라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EJ 하면 이런 서비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돔에서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수집되고, 모든 성장 과정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자동으로 분석돼서 EJ, 즉 에피 성장 분석 화면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돔은 플랫폼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담당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정확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플랫폼 파트 그리고 이제 모델 파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로 업무가 되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파트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주고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코딩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렇게 안 되고 모델을 이용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모델 파트에 담당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잘 이제 융합이 되고 섞여야지만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공간 또는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일이 아닐 텐데요. 그 안에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라던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정기적인 회의체, 에피팀과 측정분석팀과 격주로 만나는 자리에서 시급한 안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지 생산성을 증대를 시켜줄 것인가, 그리고 생산성 증대에는 뭐 자동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거고요. 생산을 또 할 때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측정 분석팀에서 특정한 지표가 있는데요. 성장 과정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트링 레시오라는 지표가 있었어요. 이게 에피 타입에 따라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다른데, 에피 성장 분석 리스트 상에서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줘서 모든 런들이 바로 비교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분석 비교될 수 있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반영을 해드렸고, 분석팀에서도 반응이 좋으셨어요. 맞아요. 저희도 실제로 그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영해 주신 거를 분석할 때 딱 또 시각적으로도 좋게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진짜 편하게 다들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개발 프로세스가 사실 저희가 느껴봐서 알지만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정말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이제 업데이트 자체가 정말 빠르기도 하고, 저희가 그 요청드린 기능 구현이 엄청 잘 실현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돔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이게 핵심 기능 아닐까 싶어요. 동희님도 많이 보시죠, 이 화면은? 네, 그렇죠. 저희 에피팀 엔지니어들이 출근해서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어떤 주요한 데이터들이 분석되고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화면은 에피 성장 런별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에피 성장 분석 화면이고요. 분석 모델들이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중요한 지표들을 리스트 단위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세부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리스트 상에서는 현재 성장 중인 런도 당연히 나오고요. 이미 완료된 런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지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페이지를 열어보면 리드 데이터의 트렌드라든지 유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현재 클릭하신 런이랑 저희가 원하는 런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인 거죠? 네, 지금 분석 대상인 어널리시스 런과 어떤 베이스라인이 되는 런을 비교를 하는 게 품질상의 비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고요. 정량화된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 간에 혼선 없이 정량화된 지표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인텐시티 데이터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PDM은 리드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해서 분석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건데요. 방막의 표면이 성장될 때 나타나는 독특한 회절 패턴들을 마찬가지로 정량화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런과 베이스라인 런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도 오른쪽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베이스라인 기준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뭐 정상적으로 성장됐다던가 좋은 샘플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베이스라인과 가장 유사하게 성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되게 다양한 그 지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적용된 서비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런이 끝난 3840번 런에서 파이로미터 데이터를 가지고 두께를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런 성장 중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초반에 보면 1292 나노미터 정도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성장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 완료가 됐을 때 1774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초반부터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예상을 해줍니다. 이게 생산 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실질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성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측을 사람이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돔에서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오차가 적은 예측치를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만약에 원하는 성장 속도 또는 타겟 두께를 맞추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런에서는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으로 저희 에피팀 내부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희님 만약에 이런 데이터 지표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 없다면 아무래도 성장 조건 레시피를 입력하고 생산이 완료되고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생산이 끝난 다음에 제품 품질 측정 결과를 분석해서 공정 조건에 피드백하는 개발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저희가 도움이 개발되기 전에 하던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였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생산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한 조건 이외의 원인으로도 품질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나와주면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실시간이라면 에피 성장과 동시에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피 성장과 동시에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예측치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생산 결과치와 다른 결과가 예상이 될 때 실시간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측하는데 시간이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개발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보통 장비나 카메라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럼 그 값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런이 뭐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하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양이 꽤 많이 쌓일 것 같아서요.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 즉 카메라로부터 발생되는 비전 데이터, 센서로부터 발생되는 센싱 데이터들은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적합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수집이 된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각종 모델들로 스코어링을 한다거나 분석을 하고 통계적으로 정리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고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GA 화면을 같이 봤었는데 최근에 개발했던 돔 GPT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안 그래도 미팅 때 한 번밖에 못 보고 다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돔 GPT는 22년 말에 출시된 챗 GPT처럼 대화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기업에 맞게 반도체 제조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돔 GPT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을 반도체 제조에 도입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라는 의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봤거든요. 그 최근에 회사 공식 블로그랑 미디엄에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셨더라고요. 반응이 좋은 것 같던데 혹시 이렇게 공개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이 돔 GPT를 만드는 기술, 대형 언어 모델 LLM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예요. 저번 주와 이번 주,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리고 LLM에는 공개된 정보도 많은데요. 저희는 화물 반도체라는 이제 그런 특수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가장 빛을 받을 때 LLM을 적용한 기술을 선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미디엄에 쓴 것처럼 저희가 파일럿을 만들면서 돔 플랫폼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공유를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돔 GPT 사용하시는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힐락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힐락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준성님께서 문의한 3828번에 대한 데이터를 다 나오고 지금 측정값도 다 나오고 있네요. 네, 준성님께서 3828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힐락이 없는 3825번 런을 갖고 와서 비교해보라고 보여주네요. 두 개를 비교해보라고 다른 데이터를 꺼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준성님 근데 이거 다 영어로 나오는데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 3828런하고 3825런하고 그로스 데이터하고 메저먼트 데이터 나오는 거 있고요. 네, 3825런이 아무래도 힐락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추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까지 해주고 진짜 답변 너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리드를 보는 거에 대한 이점이 무엇인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직접 쳐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을 방금 했고요. 네, 1, 2, 3, 4, 5까지 관련된 내용이 나고요. 네, 혹시 이제 리드 성장에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네, 5가지 점으로 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디테일하게 보면 첫 번째가 필름 퀄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방막의 품질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디텍션 이 부분도 성장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리드를 리얼타임으로 관찰을 분석을 함으로써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시연하는 것도 보니까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챗 GPT 이름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이제 보통 편향성과 정확도가 부족해서 가짜 정보를 그럴싸하게 꾸며서 말해준다던가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얘는 그럴 일은 없을까요? 대형 언어 모델이 가진 한계 중 한 가지가 환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든가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상한 답변을 하죠. 그리고 이 환각 말고도 다른 한계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한계점은 최신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챗 GPT는 22년 1월까지 학습 정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이외에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계라고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레그, RAG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오픈북 시험처럼 인터넷이나 이제 자체 DB에서 정보를 검색해와서 이를 바탕으로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출처가 있는 정보나 최신 정보로 바탕을 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한계들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미리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을 특정 도메인에 맞게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특화시킨다 볼 수 있는데요. 최신 정보가 유리하면은 RAG, 특정 도메인에서만 어떤 작업이 필요하면은 파인 튜닝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돔 GPT는 둘 다 적용이 된 건가요? 저희는 돔 GPT를 기획하면서 최신 정보를 다루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레그를 적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업무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신입 엔지니어라든지 또는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덜 된 엔지니어라든지 또는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의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이제 많이 될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 또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신뢰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지금 시연해본 걸 보고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답변이 매우 구체적이어가지고 업무에 실제 사용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처음 LLM 제안에 대해 얘기 들었을 땐 지정된 질문만 해야 하는 단순 챗봇 같은 기능 수준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물어볼 질문도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고요. 빨리 업무에 적용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서비스 제공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빨리 지금 다른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서비스 시점은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버전을 만들면서 상당한 가능성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번 기회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 차례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들, 분석 데이터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그 자동화나 인사이트를 손쉽게 줄 수 있는 그런 툴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기술이 워낙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뭐 보안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발달된 기술들을 적용해서 내년쯤에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교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LLM을 바탕으로 네,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 LLM 개념을 계속 확장하고 연구해서 개인화된 반도체 제조 레시피를 추천하는 등 AI 매뉴팩처링 구현에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좀 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초기 플랫폼을 구상하게 된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돔이라는 플랫폼의 큰 그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MB라는 장치에서 좋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게 뭐 대표적인 데이터는 리드 데이터죠. 그리고 그 밖에 센싱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좋은 플랫폼을 만들까라는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오래됐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돔 플랫폼에서 그 인터페이스가 심플해서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전에 그런 점들도 다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인터페이스는 최대한 뭔가 꾸미는 거는 없도록 하고 기능 위주로 그러면서도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컨셉을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주로 보는 깃허브이나 코드 같은 거 형상 관리하는 곳인데요. 그런데도 보면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돔 플랫폼 자체가 생산자 타깃으로 일단 시작된 거죠? 네, 그 돔 플랫폼은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그 저렴한 가격에 생산력을 높이고 품질도 높일 수 있냐라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생산자 플랫폼 말고 위즈돔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와서 API를 디자인해보고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처음부터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버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크게 돔이 버전이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버전 1.0, 2.0, 3.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만들어졌었고 그게 1.0 때였고요. 그리고 2.0 때는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생산 과정에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생산 과정의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수집되는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대시보드 형태의 서비스가 주 서비스였고요. 돔 3.0에서는 지금 아까 보셨던 생산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EGA, 에피 성장 분석 화면과 그 외에 이제 다른 화면들 그리고 위즈돔 소비자 플랫폼까지 만든 버전이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소비자 영역까지 돔 플랫폼을 넓혀간다. 소비자들도 돔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초에 생긴 거죠? 네, 돔이
생산자 플랫폼 위주로 서비스를 하다가 고객 플랫폼 서비스 위즈돔을 만들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용자와 그 생산자 간에 에피를 디자인하고 주문하고 리모트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리모트에서 에피를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에피를 디자인해보고 가격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로 일부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미국이나 대만, 유럽 등지에서 사용자들이 꾸준히 유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에피 웨이퍼라는 게 인터넷에서 그냥 결제하면 집으로 배송이 되는 간단한 구매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구매하더라도 저희하고 사양에 대해서 몇 번씩 미팅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견적을 받더라도 품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객별로 원하는 사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는 이제 연구실이나 작은 기업 같은 곳에서 견적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저희한테 연락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위즈돔 서비스를 통해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에피 디자인 서비스가 위즈돔의 첫 번째 서비스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재밌는 게 M+겐, P겐 같은 디자인은 햄트 구조를 깎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을 시각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즈돔도 돔 스페이스처럼 완벽한 서비스가 꽉꽉 차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생산 자동화 기술 두 번째 플랫폼에 대해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준성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었는데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돔 GPT도 시연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돔 플랫폼의 비하인드를 듣게 돼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저도 준성님이랑은 평소 만날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뵈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동희님도 두 번째 촬영이신데 어떻게 첫 번째보다 좀 긴장은 덜 하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돔 GPT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챗GPT가 이슈화 되고 나서 많이 써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저희 돔에 적용이 돼서 직접 저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규님 돔 플랫폼의 규모가 꽤 큰데요. 이 플랫폼을 꾸리고 관리하는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돔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다 보니까 좀 꼭 필요한 기능들이 사실 많아요. 그 생산자 입장에서도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고민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로부터 효과적이게 잘 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위즈돔이 조금 짧게 언급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서비스 되는 업체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학생 때도 게네피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서비스가 과연 있었으면은 좀 더 편하게 기판 구매한다던가 그런 소량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 하면서 저도 한번 연구 개발하는데 더 디벨롭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위즈돔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인사이드팩 두 번째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첫 번째 외쳤던 것처럼 저희 인사이드팩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인사이드팩!